철학자 플로리디에 따르면 현대에는 과학과 정보통신기술 영향으로 모든 것이 정보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정보로 해석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아는 거잖아. 현대는 뭐야? 모든 것이 정보로서의 의미가 있고 정보로 해석되는 시대가 되었대요. 오프라인, 온라인 경계도 무너지고 있다. 우리가 사는 세계 속의 경험은 로그인된 정보 세계와 로그아웃된 정보 세계의 경험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면 로그인 이거는 뭐야? 온라인이겠지. 로그아웃된 세계는 뭐야? 오프라인이겠지. 맞아? 네, 근데 이제 네, 선생님이 항상 누누이 이야기한 게 뭐야? 요게 1, 2면은 요게 1-2-가 좀 써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해놨는데 근데 이거는 뭐 헷갈릴 만한 이야기가 아니지. 자, 무너지고 있고요. 구분되지 않아요. 우리의 물리적 몸은 오프라인 공간에 있지만 몸은 어디에 있어? 오프라인 공간. 여기에도 존재하고 뭐지? 클라우드 소셜 미디어 공간에도 존재하고 여기에도 존재하고 언제나 온라인과 연결이 되고 있다. 이거는 지금 현황이지. 그리고 우리는 이거는 뭐 다 아느냐 이거. 이처럼 우리가 사는 생활 세계가 정보적 속성을 지닌 것이다. 앞에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없으니까 밑줄을 거의 안 쳐도 되겠어요. 정보적인 속성을 지닌 것이다. 이런 변화로 자기 이해와 상호작용의 방식도 변화했다. 지금 빼고 읽었지? 자기 이해와 상호작용의 방식, 요 중요한 테마가 두 개야. 이게 변화되었다. 인간이 자신을 독립적인 존재자라기보다 상호 연결된 정보 유기체인 인폭으로 이해한다. 자, 그러면은 이거 뭐야? 요거 X, 요거로 이해하는데, 그럼 인폭은 뭐야? 정보 유기체. 맞아요? 네, 요게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요 X하고 동그라미 치는 게 굉장히 위력적이라는 거 했지. 그러면은 지금 뭐야? 자기 이해에 대한 이야기죠. 자기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 이해를 하고 있냐? 어떻게 변화했냐? 독립적인 존재 아니고요. 정보 유기체예요. 인포그를 읽을 때 정보 유기체가 더 편하면 정보 유기체로 읽어버리세요. 그러면은 정보 유기체로서 인간은 행위자들 및 인공물들과 정보로 이루어진 총체적 환경을 요거를 공유한다. 인포스피어. 스피어가 공간이지. 네, 이거 영어. 그러면은 요거를 함께 공유합니다. 그러면 앞에 거 안 읽어도 되겠어요. 그러면은 인, 인포로서 인간은 인포스피어를 함께 공유한다. 어떤 거? 다른 생물학적 행위자, 공학적 인공물 요것들하고 함께 공유한대요. 인포스피어는 인간의 개입 없이 요것도 X하고요. 정보 장치들과 알고리즘, 인공지능의 작동 등을 통해 정보의 처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그러면 뭐 하는 거? 인포스피어는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는 공간. 이렇게 됐습니다. 인포스피어는 가상의 환경이 아니라 정보로 이해되는 세계 그 자체이다. 그러면 뭐지?
가상의 환경이 아니라 정보로 이해되는 세계 그 자체이다. 여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정의를 하는 거니까 플로리디가 그러면 질자 물질에 의해서 유지되는 가상 환경이 아니라 정보로 이해되는 그 세계 자체다. 즉 그러면 앞에 말을 뭐야?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러면 사이버 공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실질적 생활 환경 전체를 총칭하는 거다. 그러면은 요거뿐만 아니라 요거다. 그러면은 뭐다? 실질적인 생활 환경 전체다. 인포스피어는 그러니까 뭐야? 정보로 이해되는 세계 자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인포스피어에서 상호작용은 전통적 장치들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모니터, 키보드 이게 아니다 이제. 터치 스크린 요거로 갔다. 음성명령, 제스처 감지, 위치 데이터를 통한 방식으로 바뀌어. 장치들이 점차 요 장치들의 특징은 뭐야? 눈에 띄지 않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모니터나 키보드에 의존하니까 이것들은 눈에 띄는 장치인데요. 실제로 우리 세계가 바뀌었잖아. 터치 스크린, 음성명령, 제스처 감지, 위치 데이터. 또한 상호작용은 정보적이며 이는 읽기, 쓰기에 실행 조작이나 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 읽기는 뭐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종이책을 읽을 때 읽는 게 아니야. 수신, 접근, 저장이 읽기에 해당이 되고 쓰기는 뭐야? 생성, 변화 이렇게 이 사람이 정의를 한 거예요. 인포그로서 인간이 인포그가 어려우면 뭐라고 했어요? 정보 유기체로 읽으라 했어요. 인포스피어 이거는 뭐예요? 환경. 유기체로서 정보 유기체로서 인간이 정보 환경과 맺는 관계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나을 거야. 관계는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다. 그럼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은 뭐냐면 이 관계가 인간과 기술, 대상이나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다. 이 세계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전통적으로 그럼 옛날 이야기지 이거는. 과거 이야기야. 기술은 그래서 옛날 거는 요렇게 할게요. 세모할게요. 그래서 주체, 객체, 문화, 자연 사이의 주체, 객체, 문화와 자연 이런 관계에 기초해 가지고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즉 앞에 말을 다시 해석해 주는 거라 했지. 주체인 여기서 말하는 주체, 요거 주체인 인간이 주체예요. 목적에 해당되는 문화를 이루기 위하여 인간이 문화를 이루기 위하여 객체인 자연 그럼 주체인 인간이 문화를 이루기 위하여 주체인 인간이 문화를 이루기 위하여 이게 뭐가 돼요? 객체죠. 이루기 위하여 객체인 자연 객체인 자연 그러면 뭐를 이루기 위하여? 문화를 이루기 위하여 자연을 통제, 조작하는 수단의 집합이었어요. 기술은 통제, 조작하기 위한 수단의 집합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죠? 과거야. 기술은요 통제 조작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그러면은 이거 반대라고 했죠. 이제 현대에서 아까 이야기한 인간, 기술, 대상, 인간, 기술, 대상, 세계, 정보통신 기술은 인간의 자기 이해, 요 말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어디에? 자기 이해가 또 상호작용의 방식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그것이 변화했어요. 자기 이해에서도 정보 생성, 관리, 활용, 생성, 관리, 활용 등을 핵심적인 문제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기술은 뭐였다고요? 기술은 통제하고 조작하기 위한 수단의 집합이었어요. 뭐 옛날에 과거에 전통적인 요 말이 나왔죠. 전통적으로. 그럼 과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야? 정보통신 기술은 환경의 일부이지만은 뭐야? 핵심적인 문제가 됐어요. 자기 이해에서 정보의 생성, 관리, 활용이 핵심적인 문제로 되었어요. 자기 이해를 할 때. 그런 점에서 정보의 요것이 핵심적인 문제인 점에서 단순히 주체, 객체, 자연, 문화, 이분법적 구도로 이해될 수 없다. 이분법적 구도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현대죠. 달라진 건 이게 뭐야? 전통적으로 요랬는데 지금은 이게 안 돼요. 인간은 주체도 아니며, 여기서는 주체인데, 전통적인 거에서는 주체인데 주체도 아니고 만물의 척도도 입법자도 아니에요. 객체가, 여기서 말하는 객체가 관심이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대상이 아니다. 요것도 또 X. 현재 과거하고 달라진 거 지금 뭐냐? 인간과 객체, 이제 인간과 정보의 문제겠죠. 여기서는 인간과 자연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인간과 정보의 문제에서 인간이 뭐뭐가 안 돼요. 주체도 아니고요. 만물의 척도 입법자도 아니에요. 객체가 인간의 주체를 인간으로 읽어도 돼. 관심이나 이해를 반영하는 대상으로만 인식되지 않는다. 인간이 아닌 누구 관점? 정보의 관점. 인간의 관점 말고요. 정보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포스피어, 이 공간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자나 행위자 동등하게 정보적이라는 면에서 어떤 물리적 차이 없어요. 같다. 자, 뭐 인간의 관점으로 안 보고요. 누구 관점으로? 정보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포스피어에 있는 모든 것이요. 동등하고요. 물리적 차이 없어요. 동등하고 물리적 차이 없어요. 그래서 플로리드는 인간을 동일한 산상에서 정보적 대상으로 본 거예요. 인간을 뭐로 본 거야? 정보적 대상. 이렇게 본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플로리디는 이 사람이 정의한 거니까 여기서는 뭐야? 선생님이 지금 기술은 과거 거는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모를 쳤고요.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주체와 객체, 문화와 자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수가 없다. 정보 측면에서 보면 어때요? 동등하고요. 물리적 차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모든 존재들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정보의 대상. 그럼 인간이 뭐야? 정보의 대상이에요. 정보적 대상이야. 인간이 정보적 대상이고 다른 존재들하고 똑같아요. 동등해요. 차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자, 플로리디는 인포스피어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는 정보 존재자로서 내재적인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봤어요. 정보가 존재론적 범주는 카테고리야. 일정한 영역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핵심 개념이 됩니다. 정보가 뭐가 됐다? 핵심 개념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내재적 도덕적 가치를 모든 존재는 도덕적 가치를 지녀요. 칸트의 입장과 대비된다는 것은 칸트하고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칸트에 대한 이야기는 또 세모칠게요. 칸트는 가치를 도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로 구분하는데요. 도구적 가치라는 건 뭐야? 수 단위고요. 내재적 가치는 뭐예요? 목적이에요. 도구적 가치를 뭐로 바꿔요? 도구적 가치는 수단, 목적 달성으로서 수단으로 갖는 상대적 가치예요. 자, 누구 견해? 칸트 견해. 칸트는 도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 그럼 도구적 가치는 뭐라고 했어? 수 단위고요. 내재적 가치는 뭐예요? 목적이에요. 그러면 도구적 가치는 뭐다? 상대적 가치다. 상대적 가치다. 또 우연적 가치다. 상대적 가치이고 우연적 가치예요. 누구 주장? 칸트의 주장. 내재적 가치는 절대적 가치야. 상대의 반대말이 뭐야? 절대라고 했죠. 상대적 가치라는 건 그때그때 달라요. 이 목적에 맞는 수단이면은 대단한 가치를 지니겠지. 근데 그 목적에 맞지 않은 수단이면은 가치가 중요하지 않겠지. 그런데 내재적 가치는 뭐야? 절대적 가치다. 네모. 그러한 가치를 뭐라고 불러요? 존엄성이라고 부른다. 존엄성이라고 부른다. 인간만이 목적적. 자, 인간만이 아까 읽었던 거에서 보자. 인간만이 존엄성을,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인간이 다른 거하고 뭐하다? 다르다라는 거지. 칸트의 견해는. 근데 네. 이 사람은 다르다고 했어? 다르지 않다고 했어? 동등하고요. 차이 없다고 했어요. 지금 왜 칸트 이야기하면서 칸트 입장과 대비된다 했잖아요. 다르다고 했잖아. 그래서 칸트를 읽으면서 칸트는 동일하지 않고 다르다 그러겠죠. 차이가 있다 그러겠죠. 동등하고요. 동등하지 않고 차이도 있어요. 다른 존재들하고. 그런데 플로리디는 뭐라 했어? 인포스피어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나 행위자는 어떻다고? 동등하고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한 거는 인간만이 내재적, 인간만이 목적적 존재야. 목적적 존재야. 그러면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그런 내재적 가치는 존엄성이다. 이를 바탕으로 윤리학에서 도덕적 행위자는 뭐한 존재?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이고, 그 외연, 바깥이죠. 바깥은 인간에 한정돼요. 그럼 뭐냐면은 인간만이 인격적인 존재이고요,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그럼 다른 대상들은 인격적 존재 아니고 자신의 행위에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야. 됐어요? 네. 인간의 존엄성. 이와 같이 우선성을 가정하고 행위자의 우선성.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행위자가 인간이냐 인간이 아니냐에 따라서 인간만이 뭐야?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고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데 요런 행위의 우선성을 가정하고 있는 누가? 칸트겠죠. 윤리적 담론을 전복한다. 이거 뒤집어버린다. 요겁니다. 전복한다는 거는 자동차가 전복됐어요. 그럼 뭐 하는 거야? 자동차가 뒤집어진 거야. 그는 모든 정보적 존재자들은 행위자나 수신자로서 정보적 대상으로 인식, 해석되는 피동자로 분류될 수 있고, 다 빼고 읽으면 이거 어떻게 읽을래? 여기서부터 여기. 모든 정보적 존재자들은 피동자로 분류될 수 있어요. 그럼 아까 우리가 앞에서 뭐 생각해야 돼? 동등하고요, 차이가 없다고 누가 그랬어? 플로리디가 그랬잖아. 네. 인포스피어 안에서는 모든 존재들이 동등하고 차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이란 단어는 중요한 단어라고 했지. 우리가 수학에서 뭐야, 모든의 반대가 어떤이라고 했잖아. 명제로 공부할 때. 그러면 모든 정보적 존재자들은 뭐야? 피동자로 볼 수가 있다고요. 수신자로서 정보적 대상으로 인식되고 해석되는 피동자로 볼 수 있어. 그럼 피동자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뭐야? 도덕적 행위의 전송자인 행위자나 행위의 수신자. 그러면 뭐야? 전송자나 수신자로서 인식되고 해석되는 피동자로 분류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거를 다 빼고 읽으면 어떻게 읽는다고? 모든 정보적 존재자들은 피동자로 분류될 수 있어요. 그럼 피동자가 뭔지 궁금해야 되잖아. 네. 그럼 피동자는 뭐예요? 행위자나 수신자, 아니 이거 전송자라고 하자. 전송이라는 건 뭐야? 전송, 수신자. 전송은 보낼 송이에요, 이게. 네. 수신은 받는.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야? 피동자로 일단 중요한 정보는 뭐라고? 모든 정보적 존재자들은
피동자로 분류될 수 있다고요. 그럼 앞에서 읽었던 뭐야? 동등하고 차이가 없다. 인간만 우선하는 게 아니라 전송은 뭐야? 보내는 사람, 정보를 보내는 사람이겠지. 그런데 여기서는 도덕적 행위의 전송자, 수신자 이렇게 봤죠. 네. 그러면은 이거를 다 빼고 읽으면은 모든 정보적 존재자들은 피동자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면은 요거를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앞에서 동등하고 차이가 없다는 게 이해가 되죠. 누구 네. 입장? 플로리드 입장에서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피동자가 뭐니 하려면은 뭐야? 전송자, 수신자로서 인식되고 해석되는 피동자. 이게 뭐뭐 되는 이게 피동자를 꾸며주는 거거든. 그럼 피동자가 뭐니 물으면 뭐라고 할 거야? 도덕적 행위의 전송자, 수신자로서 인식되고 해석되는 피동자. 맞아? 네. 그럼 도덕적 행위를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존재로 분류될 수 있다. 피동자를 도덕적 관심의 중심이야. 자, 피동자가 도덕적 관심의 중심이야. 그러면 칸트는 도덕적 관심의 중심이 뭐였어요? 뭐였겠어? 인간이었겠지. 그런데 이제는 도덕적 관심의 중심이 누구야? 피동자지. 피동자는 뭐야? 모든 정보적 존재자. 맞아요? 네. 모든 정보적 존재자. 그래서 이거를 빼고 읽어보라고 한 거야. 요 밑에 피동자를 알아야 이게 뭔 말인지를 알겠죠. 네. 그럼 칸트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칸트는 그럼 모든 도덕적 관심의 중심으로 뭐가 있어요? 인간만 있겠죠. 네. 그러면은 요거를 모든 정보적 존재자들은 피동자로 분류될 수 있다 이랬지. 네. 그럼 피동자를 어떻게 읽을래요? 모든 정보적 존재자로 읽으면 편하지. 그러면은 네. 그 이전에는 누구만? 인간만 도덕적 존재로 있었겠죠. 도덕의 중심에 있었겠지. 근데 이제는 정보사회에서는 뭐야? 모든 정보적 존재자가 도덕적 관심의 중심. 도덕을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바라본 거냐?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자 관점이 아니라 그럼 아까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런 말 나왔지? 네. 도덕적 행위자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 맞아? 그리고 네. 인간에 한정된다. 자, 보자. 도덕적 행위자는 자신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이고 인간에 한정된다. 이렇게 빼고 읽으면 더 정확하다니까요. 칸트는 이렇게 바라봤는데 플로리디는 이제 어떻게 봐요? 누구 관점이 아니라 행위자 관점이 아니라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없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뭐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다? 그럼 행위자 관점은 누구야? 칸트지. 네. 피동자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누구야? 플로리디지. 그러면 이거의 차이가 뭐야?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에 인간만이지. 행위자. 맞아? 네. 그러면 피동자는 뭐야? 피동자는 어떤 사람이야? 책임을 질 수 없더라도. 맞아?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없더라도 행위자에게 물을 수 있는, 행위자에게 뭐를 물을 수 있어?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는 누구 관점이 아니라 행위자 관점이 아니라 피동자 관점에서 보는데요. 피동자는 뭐예요? 피동자가 뭔지 이제 인식을 정확히 해야 돼. 모든 정보적 존재자고요. 책임을 질 수 없더라도 행위자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존재, 이러면 되겠지. 그래서 맨 처음에 피동자의 개념을 정확히 인식하고 내가 문제 풀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좀 길기 때문에 좀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럼 피동자 한번 정의해 볼게요. 피동자는 뭐예요? 모든 정보적 존재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죠. 네. 아니, 사람이 아니라 정보적 존재자죠. 사람 아니야. 그러면은 뭐야? 그래서 이 사람은 도덕을 행위자 관점이 아니라 무슨 관점? 피동자 관점. 행위자 관점이 아니라 피동자 관점에서 봤는데요. 피동자는 뭐예요? 모든 정보적 존재자예요. 그리고 책임을 질 수 없더라도 행위자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존재. 맞아? 그래서 여기에는 인격체, 생물, 기술, 인공물, 피동자는 뭐야? 인격체, 생물뿐만 아니라 기술이나 인공물도 포함된대요. 이제 피동자의 정의 알겠지? 네. 그래서 칸트가 말하는 내재적 가치, 여기에 내재적 가치, 목적인 거, 절대적 가치인 거, 맞아? 네. 자, 내재적 가치를 누구 중심의 윤리야? 피동자. 피동자 중심의 윤리학.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재적 가치가 플로리디는 뭐 중심의? 피동자 중심의 윤리학하고 결합을 했네. 됐어요? 그러면 칸트하고 분명히 딱 구분이 돼요? 네. 그에 따르면 모든 존재자는 도덕적 피동자로서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그럼 여기 모든 존재자가 뭐예요? 인간, 생물, 기술, 인공물. 맞아? 네. 인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또 빼고 읽었지, 선생님이. 모든 존재자는 도덕적 피동자로서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그러면 여기서는 내재적 가치는 누구만 지녔어요? 칸트는 인간만 지닌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존엄성이라고 표현을 했죠. 네. 모든 존재자는 도덕적 피동자로서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그것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실존하고 권리를 갖는다. 이거 빼고 읽으면. 원래 인권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갖는 권리를 인권이에요. 그럼 자,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 한번 이야기해 볼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건 뭐야? 인간은 태어나는 것 자체로
다른 말로 하면은 존재하는 것 자체로 존엄성을 지닌다. 이게 인간의 존엄성이었어요. 그럼 그거하고 똑같게요. 지금 피동자 모든 존재자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읽어야 돼. 이해됐어? 네. 그 전에는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녔지. 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인간만이 존엄성을 지녔지. 근데 네. 플로리드 입장은 뭐냐면은 요거를 지금 빼고 읽어 보세요. 이렇게 서영아 이렇게 길잖아. 네. 문장이 길수록 빼고 읽어 봐야 돼. 그러면은 요거 형광펜 친 것만 한번 네가 읽어 봐. 모든 존재자는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며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권리를 갖는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거를 그에 따르면 정보적 구조로 분석될 수 있는 모든 존재를 정보적 구조로 분석될 수 있는 이 모든 존재자를 꾸미고 있죠. 네. 그러면은 이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피동자가 어떤 존재라는 거를 지금 요렇게 썼죠. 네. 그게 뭐야? 모든 정보적 존재자가 뭐야? 피동자죠. 네. 그래서 어때? 지금 요거 빼고 읽으면 뭔 말인지를 더 알겠죠. 네. 그 이전에 전통적인 뭐야? 우리 가치관, 인간 위주의 가치관에서는 인간만이 뭐야?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인간만이 뭐야? 존엄성을 지닌다. 인간만이 책임질 수 있다. 맞아? 네. 그런데 플로리디는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모든 존재자는 내재적 가치 지니고요.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뭐를 가져요? 권리를 가져요. 그래서 지금 플로리디의 피동자 중심 윤리학은 지금 윤리에 대한 이야기죠. 주체의 관점이 아니라 피동자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거는 당연히 알겠죠, 이제. 네. 이를 통해 정보적 존재자는 존중과 보호받을 자격을 갖는다. 이를 통해는 뭐야? 피동자 관점에서 접근해서 모든 정보 존재자는 뭐야? 존중과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갖는다. 지금까지 배제되어 있던이 누구야? 칸트 같은 사람들에게. 맞아? 그리고 사실 우리 머릿속에 그렇잖아요. 인간만이 존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든 종류의 존재들이 유의미하고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조금 이해됐어요? 네. 지금 이해가 안 됐을 때는 선생님이 항상 부탁하는 거 있지. 이해가 안 됐을 때는 잘 이해 안 됐어요.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이래야 됐잖아. 그러면은 선생님이 지문 분석을 해보라는 건 뭐냐면 글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빼고 있는 건 되는데 연결이 잘 안 돼요. 지금 우리 이러고 있지. 네. 그럼 여기 보자. 여기 뭐 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야? 맨 마지막 문장이에요. 우리가 사는 생활 세계가 정보적인 속성을 지닌 것으로 변했다. 요거지. 네. 그러면서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말은 우리 세계가 정보적인 속성을 지닌 것으로 변했으니까 우리 뭣도 윤리학도 피동자 중심의 윤리학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 중심의 윤리학이 아니라 그럼 피동자가 뭐냐?
모든 정보적 존재자라니까요. 응? 인간, 생물, 기술, 이거 뭐였지? 인공지능, 맞아? 네. 응. 이게 피동자예요. 그래서 피동자 개념을 모르면 안 되고, 그러면은 뭐다? 이제 내가 맨 앞하고 맨 마지막을 연결해 볼게요. 우리가 사는 생활 세계가 어떻게 돼? 정보적인 속성을 지닌 것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윤리학도 어떻게 돼야 돼? 인간 주체 관점에서 보지 말고 피동자 관점에서 봐가지고 피동자 중심의 윤리학을 가져야 한다. 플로리디의 주장은 요거일 거 아니에요. 맞아? 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이제 두 번째 문단은 뭐야? 인간의 자기 이해와 인간이 세계. 옛날에는 뭐였어요? 자연이겠지. 자연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방식도 변해가지고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지금 한 거야. 맞아? 네.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가지 인포그 이거를 뭐로 보라고요? 정보 유기체. 맞아? 인포스피어는 그 환경. 맞아? 근데 여기에는 인포그로서의 인간은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 행위자, 공학적 인공물과 정보로 이룬 총체적 환경인 인포스피어를 공유한대요. 그러면은 여기 뒤에 생물학적 행위자는 뭐야? 인간하고 생명 있는 존재지. 공학적 인공물은 뭐야? 기술하고 인공지능 이렇게 되겠죠. 요것들이 뭐예요? 피동자가 되겠죠. 그럼 연결이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요 문장이 중요해요. 자기 이해와 또 인간 말고 다른 뭐야? 생물학적 행위자, 공학적 인물들과 상호적 관계 방식도 변화했다. 요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전통적인 기술. 전통적인 기술은 이렇게 이분법을 하는데 이제는 어때요? 그러지 않는다. 인간도 뭐야? 다른 것들과 동등하고 차이가 없다. 물리적 차이가 없다. 맞아? 네. 그 다음에 동일한 선상에서 인간을 정보적 대상으로 간주한 거야. 인간만 존엄하고 인간만 목적적이고 인간만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아니다. 이렇게 연결이 될 거야. 그 다음 여기서는 칸트하고 지금 여기 칸트 정리했고 플로리디 정리했죠. 이 차이점을 물어볼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번 문제 풀어보자. 일치하지 않는 거 상호작용은 읽기 쓰기 실행의 조작이나 활동으로 해석할 수 없다. 맞아요? 아니, 틀렸지? 어디에 네. 나왔어요? 여기지. 인포스피의 상호작용은 조작이나 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거 빼고 읽어볼게요. 인포스피어에서 상호작용은 정보적이며 실행의 조작이나 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랬잖아. 네. 조작이나 활동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자, 모든 것이 정보 의미가 있고 정보로 해석될 수 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모니터 키보드 중요성이 줄어들었다. 맞죠?
네. 터치 스크린 이런 거로 바뀌었다고 그랬지. 맞아요? 네. 요거로 전통적 중요성이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전통적 이건 이분법이지. 기술은 통제하고 조작하기 위한 수단의 집합. 맞죠? 네. 그 다음에 인간은 자신을 정보 유기체로 이해한다. 인포 뭐라고 있어? 인포 스피어 하는 거 인포그 맞아? 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인포 스피어 이거는 뭐야? 환경이지. 총체적 환경 맞아요? 네. 총체적 환경 인간 개입 없이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는 공간 맞아? 네. 생물학적 행위자 공학적 인공물이 공유하는 것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뭐야? 모든 존재 이렇게 이야기했지. 네. 기술이 인간을 통제하고 조작하는 공간이다. 틀렸어요. 이런 말은 안 나왔잖아. 여기 네. 앞에 기술은 인간이 통제하고 조작하기 위한 수단의 집합 이런 말은 나왔지만 그 다음 모든 존재자는 물리적 차이가 없다. 맞아요. 동등하고 물리적 차이가 없다 했죠. 사이버 공간 포함하여 생활 환경 전체를 모두 포함 맞는 거죠. 네. 자 윗글을 바탕이면은 지금 이제 한번 요렇게 해봐. 요거를 안 읽고 윗글이 바탕이지. 그럼 네. 이 지문 중에 윗글에 해당 안 되는 거 먼저 한번 찾아보자. 여기 안 읽고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운영하는 데 관여하는 걸 보니 기술이 실제 또는 환경에서 벗어나 인폭으로 변화되었다. 맞아? 잘 모르겠으면 물음표.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기술이 실제 환경 이게 뭐야? 인포스피어에서 벗어나서 인폭으로 변화됐어? 인포그는 뭐야? 정보적 유기체 맞아? 네. 인포스피어는 요것과 요것 여기가 생물학적 행위자 그 다음에 공학적 인공물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요? 그래서 뒤하고 연결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인격체 생물 기술이나 인공물 아까 인공지능이라고 읽었네 선생님이 이거를 인격체나 생물이 뭐예요? 생물학적 행위자예요. 맞아요? 네. 공학적 인공물은 기술하고 인공물 맞아? 이렇게 압하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말은 뭐야? 요거는 여기 보기 이야기지. 네. 자, 기술이 실제 환경에서 벗어나 인폭으로 변화되었어? 아니요. 아니잖아. 이건 틀린 말이잖아. 실제 환경이 뭐야? 인포스피어지. 네. 인포스피어 안에 이게 있지.
총체적 환경. 자, 인포스피어는 뭐야? 생물학적 행위자뿐만 아니라 공학적 인공물들이 정보로 이루어진 환경, 이게 공유하고 있는 환경, 이 총체적 환경, 이게 인포스피어잖아. 그러면은 인포스피어에서 벗어나 인폭으로 됐어요? 지금 선생님이 요거를 어떻게 읽었어? 실제 또는 환경, 이거를 뭐로 읽었어? 인포스피어에서 벗어나가지고 인폭으로 변화되었다. 누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요 말이 되거든. 네. 자, 2번. 요걸 보니, 그럼 여기 앞에는 보기에 대한 이야기지. 네.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소통이 이루어진다. 맞아요? 네. 눈에 띄지 않은 게 뭐였어? 터치 스크린, 음성 명령, 제스처 감지, 위치 데이터. 요거였지? 네. 그럼 보기에 나온 말이죠. 네. 그 다음 요거를 보니 이게 여기에 있을 거야. 우리 생활세계가 정보적 속성을 지닌 곳. 지문에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나왔잖아. 여기 나왔잖아. 그 다음 본이 안 읽는다 했어. 이 본인은 요 기술 지문에 대한 이야기지. 네. 정보통신 기술이 생성, 관리, 활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맞아? 네. 윗글에 나왔잖아 이거. 그 다음 본이 이거 안 할 거야. 휴대용 전자기기를 통해 언제나 연결돼 있다. 온라인 공간과. 맞아요. 나온 말이지. 일문단에 나왔지. 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스마트 여기를 통해서 언제나 온라인과 연결돼 있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지문을 정확하게 읽었으면은 그 다음에 한번 시험적으로 이렇게 해봐요. 자, 이거 읽는데 시간 들 거 아니야? 선생님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그러면 윗글이 중요하다고 했지. 네. 그러면은 본이 앞에 말은 요 보기 말들을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 뒤에 요 뒤에 말들이 윗글에 있는 말들이죠. 이거는 네. 없는 말이고 이거는 있는 말이야. 문학에서도 이렇게 한번 풀어봐봐. 됐어요? 네. 그 다음 4번 기억은 뭐니? 칸트야? 플로리디. 기억이 플로리디야? 네. 니은이 칸트네? 그럼 뭐야? 우리가 시험 볼 때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면은 요거하고 요거만 보고 풀 거야.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야? 여기는 인간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이고 책임질 수 있고 인간만 뭐야?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데 요거는 인터넷 환경 속에 있는 모든 존재가 뭐야? 그 자체로서 존엄성이 있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요거거든요. 자, 모두지. 여기는 그러면은 1, 2, 3을 먼저 볼래요? 4, 5를 먼저 볼래요? 1, 2, 3. 아니야. 문학에서도 시가 가, 나가 있어. 가와 달리 나는 이렇게 되면 이거 지우고 풀라고 했지. 그 네. 다음에 가나 모두 그러면은
보세요. 이거는 둘 다 봐야 되는 거잖아. 이거를 지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나만 보자 이거야. 그러면 두 개를 한꺼번에 보는 게 힘들어요? 하나만 보는 게 더 나아요? 하나만 보는 게 더 나아요. 그러면은 1, 2, 3을 먼저 풀 거야? 4, 5를 먼저 풀 거야? 4, 5번.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라고요? 칸트는 인간만이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다른 존재하고 다르다. 맞아? 네. 플로리디는 모든 정보적 존재자가 동일하고 차이가 없다. 맞아요? 네. 그게 가장 핵심적이에요. 그러면 보자. 플로리디는 모든 존재자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맞아요? 왜 대답이 없어? 맞아, 틀려? 모르겠으면 모르겠어요. 맞아요. 맞잖아. 칸트는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고 보았다. 맞아요? 맞아요. 그럼 네. 다른 거 나는 안 볼 거야. 다른 거 안 볼 거야. 이게요. 아, 선생님 그러다 틀리면 어떡해요? 일단 그렇게 해봐. 뭐라고 했어? 모든 존재자가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아까 네가 읽었던 거잖아. 선생님이 요게 기니까 빼고 읽어라 그랬지. 네. 그래가지고 네가 읽어봤지. 네. 모든 존재자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권리를 갖는다. 근데 칸트는 뭐 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읽을 때 이거를 지금 읽을 때 칸트는 어머 인간만이 그죠? 맞아? 네. 요 밑줄 안 쳤지만 인간만이 존엄성을 갖는다. 맞아? 그래서 지금 보세요. 내가 문학에서도 이 모두 보는 거는 요 모두 보는 거는 나중에 보고 가와 달리 나는 그러면은 나는 뭐만 먼저 봐요? 나만 볼 거야. 나시만 볼 거야. 그래서 나시에 대해서 틀린 이야기가 써져 있으면 이거 무조건 틀린 거 아니야? 그럼 더 읽어 봅시다. 플로리디는 도덕적 행위자의 범위가 책임을 질 수 없는 대상으로 확대될 수 없다. 요거는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없는 대상으로 이거 지금 아까 어떤 말이 있었어요? 여기야. 자, 모든 행위자가 책임은 질 수 있어도 행위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거예요. 맞아? 네.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해놓고. 그 다음, 주체의 관점에서 윤리학을 사고? 아니죠? 이거는 칸트 이야기지. 플로리디는 네. 윤리학을 뭐야? 피동자 중심의 윤리학이잖아. 주체가 아니라. 그 다음에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없는 대상은 내재적 가치를 가질 수 없다. 여기서도요. 이거 잘 읽어야 되는데 뭐야? 책임을 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행위자의 도덕적 책임을 뭐 할 수 있다고 했어 아까? 물을 수 있다. 맞아? 네. 자,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없어도 도덕적 책임을 행위자한테 물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피동자예요. 맞아? 네. 그러면은 피동자가 도덕적 책임 질 수 있어 없어? 다 빼고 읽으면은요. 책임은 질 수 없어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맞아? 네. 이 말이야.
그럼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도구적 가치. 아, 모두. 도구적 가치하고 내재적 가치한 건 누구야? 칸트지? 네. 응. 그리고 요, 요, 요 대상과 요 대상이 모두 전응성을 갖는 거는 칸트하고는 맞지 않은 거지 또. 네. 자, 그래서 한번 요거를 그 지문 분석을 하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뭔 이야기를 하는지를 먼저 좀 알아야 되고, 선생님이 다른 지문과 다르게 막 표시를 좀 많이 했어요. 표시 많이 하는 거 되게 싫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해 버리면 차라리 아마 더 나았을 건데,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백지 상태에서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네.